안녕하세요. 음악쌤 미애입니다. 자, 오늘은 쓰기 공식 프랩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랩이라는 것은 에세이부터 보고서까지 논리적인 구조로 완성하는 글쓰기 비법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사실 글의 구조라는 것은 직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요즘은 취급이 되고 있죠.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무엇과 어떻게의 문제 중에서 무엇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재미있는 그런 글감을 찾아서 글을 썼었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무엇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 오면서 들어와서 상당히 어떤 글의 형식적인 것들을 따지거나 공문의 형식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그게 아니구나라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이런 논리적인 글쓰기가 좀 어렵고요. 용이 쓰이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어떤 갈굼과 서러움은 정말 처음 겪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나 계획서, 기획서, 발표, 논문에까지 이런 다양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글쓰기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이제 뭐 논문도 쓰고 보고서도 많이 써보고 이런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 이런 기술들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는 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죠. 그러기에 이 책은 더 반가웠고 또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책을 봤는데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읽어볼 정도로 몰입감이 높았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랩은 먼저 P, 포인트입니다.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글을 써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 내용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eason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근거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주장의 글들, 핵심 내용을 딱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 근거를 대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적으면 좋은 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형의 프랩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장, 이유, 이렇게 예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첫째, 둘째, 뭐 이런 거,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유는 보통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시는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P-는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라고 서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글을 쓸 때는 결론부터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론이다, 처음부터 쓴다 이게 아니고 뒷부분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써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딱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아놓고 글을 쓴다는 거죠. 보통 주장의 글을 쓰고요. 이유, 자료를 들고 또 자료를 들고 자료를 들고 제 주장으로 글을 씁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나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은 짧게, 이유는 중간 길이 정도, 예는 길게, 제 주장은 주장보다는 길게 작성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단 한 형식이 6문장으로 구성되면 훌륭한 한 단이 구성이 됩니다. 이 형식 문단은 자 P, R1, 그 다음에 EEE 들어가고요. 근거 2, 두 번째 예시 3개, 또 다시 근거 3, 예시 3개, P-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5문단으로 작성하면 에세이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글을 쓸 때는 꾸며대는 글을 쓰지 말고, 저희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기술적인 글쓰기입니다. 문학적인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꾸며대는 글을 쓰지 말고 담백하게 주장을 담아서 적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글은 문학적인 글이 아닌 실용적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저도 논문을 쓸 때 되게 많이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글쓰기 형식은 단문으로 해라는 겁니다. 네, 단문. 네.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가 딱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 복문 말고 단문으로 심플하게 깔끔하게 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는 꼭 써야 됩니다. 주어는 꼭 써라. 또한 비문 많이 보셨죠? 네, 논문 쓰는 사람한테 뭐 비문 너 글에 너무 비문이 많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비문을 조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문이라는 것은 비정형된 문장에 유의하라는 의미인데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중요합니다. 즉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다. 이 존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물론 있어야 되죠. 그것이 근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따져보아야 됩니다. 주어에 맞게 수어가 잘 맞는가. 사람이 먹는다. 그렇죠? 고양이가 먹는다. 이렇게 이거는 호응이 되겠지만 주어가 이상하게 마이크가 먹는다. 이건 안 되겠죠. 이런 비문을 좀 조심해서 호응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은 철저하게 독자를 위해서 쓴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거는 이 기술적인 글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에게는 설득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께는 설득하는 글을 써야 되고, 중간 관리자에게는 교감 선생님 되겠죠? 교감 선생님이나 뭐 부장님에게는 설명하는 글을 써야 되고요. 실무자, 그것을 직접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에 중점을 둔 글을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독자는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한테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글을 통해서 읽혀져야 되는 거죠. 글을 읽고 나서, 즉 보고서를 보고 나서 더 궁금해지는 것은 올바른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의 조직도를 한번 볼게요. 조직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비슷하죠. P, R, 문제, 그다음에 자료 제시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한 자료. 그래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이런 보고문의 조직도는 이러한 형식을 가진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글쓰기에서 또한 글을 쓸 때는 알기 쉽게 글을 써야 합니다. 제목이나 소제목의 핵심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냥 제목도 그냥 달지 말고 이 제목을 보면 이 보고서가 혹은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핵심 내용을 담겨져 있는 제목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단은 소주제문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면 사실 문단의 앞부분만 쭉 읽어도 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소주제문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요와 목차, 리스트를 적극 활용한다. 전체적인 그림, 약도를 보여주듯이 제시하라. 이 부분도 저는 되게 깨달은 게 많은데요. 우리는 그냥 뭐 개요, 제목이 있고
제일 앞에 그냥 개요 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이 내용을 적어준다. 뭐 그렇게 정도만 생각했고 목차는 뭐 당연히 있으니까 목차가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찾을 때 약도를 보면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 지도를 보면 그곳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요나 목차를 보면 이 글이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약도를 보면서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잘 잡아주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각각의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동영상이나 그림, 도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하듯이 쉬운 언어를 택하여야 됩니다. 괜히 있어 보이게 어려운 문장,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듯이 쉽게 문장을 언어를 택하여서 작성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20개의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고요. 6개의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요. 5개의 문단이 모이면 한 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연습은 이러한 한 편의 에세이 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좋은 글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개의 문단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또한 글을 쓸 때 명칭, 그 글에서 나오는 명칭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사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교사는 계속 교사 써야 되지 교사에다가 선생님에다가 뭐 가르치는 사람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저 논문 쓸 때 지적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일관되게 그 하나의 글에서 명칭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명칭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서술어는 다양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뭐 발표했다 하면 그 다음에도 발표했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뭐 발표했다, 제시했다,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서술어는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많다, 뭐 적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로 뭐 50%, 60%로 어떻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한 문장 형태를 지키도록 노력하라. 네, 수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문장의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뭐 보통 우리가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편지를 쓸 때는 뭐 하기를 뭐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문장 형태로 글을 써라라는 거고요.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가깝게 두도록 하여라. 예,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식하는 것과 그 피수식어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뭐 예쁜 사람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예쁜 사람을 꾸며주기 위해서 예쁜이 같이 붙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네,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사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은, 는, 도. 다 느낌이 있죠. 뭐뭐는 이거는 그냥 서술하는 거면 뭐뭐도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조사가 사용되는 의미도 잘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 표현에 주의하자. 한국어는 복수 표현을 안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 부분도 저도 지적을 많이 당했었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학생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복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가 됩니다. 단어의 중복을 피합니다. 제일 많이 얘기 듣는 거 있죠. 역전 앞,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죠. 앞.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어의 대등성을 살려라.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요. 그 유목하라고 하죠. 분류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사람 네, 뭐 어떻게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뭐 동물, 동물,
동물을 따진다면 뭐 포유류, 뭐 파충류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게 그게 대등하게 나눠져야 되죠. 갑자기 동물 하는데 뭐 다른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온다거나 너무 또 협소한 개념으로 들어간다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어의 대등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 부사도 줄여야 됩니다. 한 문단 안에서 그러나, 하지마, 하지만 이런 접속 부사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접속 부사도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을 쓸 때 간결하게 씁니다. 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쓰고요.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까지도 먹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을 쓰라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연설을 할 때도 연설문을 쓸 때도 이런 프랩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중에게 요구할 것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설명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요구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이렇게 연설을 할 때, 말을 할 때도 이 형식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글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단계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글쓰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글을 쓴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전달함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들,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생각도 안 했다가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설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글에는 하나의 중심 개념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의 중심 개념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중심 개념과 이 중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중심 개념이 본론에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서론의 전개 순서대로 중심 개념을 지지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마지막에 중심 개념을 한 번 더 써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가 좀 크게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이렇게 퍼졌다가 좁혔다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을 쓸 때 서론 문단, 즉 서론은 가장 마지막에 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첫 문장은 예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예는 생생한 예일수록 좋고요. 하나의 예를 길게 쓰지만 짧은 거는 뭐 한 3개 정도씩 사용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해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주장문의 도입으로 서론 문단의 소주제문을 제일 마지막 문장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결론 문단은 도입의 소주제, 방법, 피, 제안의 소주제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글을 쓰라는 거고요. 이제 뒷부분에 보고서와 기획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쓸 때 제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보의 50%는 담도록 제목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을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적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마지막에는 그래서 건의사항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요. 기획서 쓸 때는요. 문제와 해결의 구조로 작성을 하는데 기획서에서는 문제의 본질에 치중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는 문제가 뭐가 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줘야 됩니다.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것에 더 포인트를 줘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목적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1차 원인은 뭐가 있고 2차 원인은 뭐가 있고 3차 원인은 뭐가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제안서입니다. 제안서는 문제와 왜죠? 해결, 어떻게가 대비되는 프랩을 가집니다. 3형식이고요. 대비형입니다. 자, 제안서를 줄 때는요. 기획서와 달리 해결에 중점을 주는 구성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결책에 중점을 줍니다. 문제는 확인만 하고 해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핵심 원인을 설명을 하고요. 해결 방법 1, 2, 3 이렇게 하는 것이 제안서의 특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 자신은 어떠한 배경에서 태어났고 자신은 뭐 이 회사를 들어와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고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인사권자가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능력인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소통 능력은 어떤가? 인성은 어떤가? 이 부분을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는 미래의 회사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비전, 포부, 지원 동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주제, 뭐 나는 뭐뭐한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쓰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 예, 이때는 어떤 것들? 나의 전문성, 나의 소통 능력, 나의 인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적습니다. 그 예로 하면서 이제 2로 넘어가는 거죠. R1, R2, R3에 대해서 각각 예나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죠.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제가 뭐 이 학교를 들어왔을 때 뭐 그런 비전이나 포부,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쓰기의 공식 프랩이라는 책을 읽고 이 프랩의 공식에 의해서 쓰기 연습, 말하기 연습 네. 이 된다면 논리적인 글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감동적으로 되게 깨달음을 가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갑자기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